챗GPT를 열면은 뭐가 보이죠? 프롬프트 창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 둬보십시오. 1시간을 두고 2시간을 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거기에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무엇을 던질 것이냐, 어떤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질 것이냐는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처음 쓰시는 분한테 네이버나 구글 그거 이제 꺼라.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일 뭐냐면 아이디어 묻지 마라.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뭐부터 물어야 된다고요?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QM&E 이노베이션이라는 컨설팅 회사 대표 정규진입니다. 이번에 제가 26년간의 컨설팅의 수행 경험과 노하우, AI를 활용해서 얻었던 이런 놀라운 성과 통찰과 경험을 바탕으로 변화를 기회로 만드는 AI력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 책을 집필하면서 가장 바랐던 점 두 가지는 사람들이 AI가 등장하면서 막연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이 변화의 파도를 타고 각각의 꿈을 성취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위기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위기를 기회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그래서 AI를 우리의 적으로 삼는 게 아니고 AI를 어떻게 우리의 도구로 삼아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증폭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고요. 더더군다나 이 책에는 제가 개발한 혁신 활동이나 가치 창출이나 문제 해결 활동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AI 도구들 GPT-S를 수록했습니다. 그런 도구를 바로 활용해서 어떤 성과들이 나는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요즘 AI 하면 가장 많이 따라붙는 얘기가 생산성 증가입니다. 생산성 증가라는 것은 결국 비용을 줄인다는 얘기인데요. 생산성 증가만으로 AI를 봤을 때 생기는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자리의 감소 이런 것도 같이 연관돼서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다른 측면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AI를 우리의 가치 창출하는 데 활용하는 거죠.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고 차별화된 시장을 공략하고 독보적인 서비스를 만들고 독보적인 기술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생존 전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을 해서 잉여 인력들을 가치 창출에 도입해서 지평을 넓혀갈 때 일자리를 또 증가시키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가치 창출만이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책을 집필하게 됐습니다. 사실 뉴스들을 보다 보면 불안감이 생기게 돼 있습니다. 일자리 감소를 강조하죠. 그리고 사실 AI를 써보면 그런 느낌이 더 들어요. 내가 옛날에 하루 종일 걸렸던 일들을 AI는 뭐 10분, 15분 만에 처리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는 거에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 이 시점에 같은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AI가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챗GPT를 열면은 뭐가 보이죠? 프롬프트 창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가만 둬보십시오. 1시간을 두고 2시간을 두고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챗GPT는 어떤 질문을 던질 때 작동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은 중요한 건 우리가 거기에다 어떤 질문을 던지고 무엇을 던질 것이냐, how보다 what이 중요하겠죠. 어떤 가치 있는 질문을 던질 것이냐는 결국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AI라는 것은 컴퓨터 안의 존재입니다. 그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AI는 컴퓨터 안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수는 있지만 그걸 실행한 주체는 인간이 되는 거죠. 인간이 실행하고 인간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의사 선생님에게 좋은 치료법을 AI가 제안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 치료법을 갖고 주사액을 만들고 환자를 살펴보고 그 결과에 책임지는 것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것이냐 그리고 AI가 제공된 어떤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가 결국은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떤 배경 지식을 갖고 앞으로의 변화를 한번 살펴봤을 때 저는 그걸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그룹은 뭐냐 하면은 저는 이제 그걸 두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시받은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시받은 일을 정확한 절차에 따라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은 AI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잘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는 그런 일자리부터겠죠. 근데 대비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이노베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노베이터는 현실의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중요한 문제인지 찾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AI하고 그런
소통을 통해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현실에서 실행하고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AI가 하지 못한 그런 영역하고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두어에서 이제는 이노베이터로 넘어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5년에 발간된 세계 경제 포럼에서 만든 일자리 보고서가 있습니다. 거기서 2030년까지 일자리가 9,200만 개 소멸될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뉴스만 보면 되게 침울한데 그 보고서를 쭉 넘기다 보면 뒤에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2030년까지 1억 7천만 개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7,800만 가지 순증이 되겠죠. 일자리가 사라지고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AI를 우리의 경쟁 상대로 보면 우리의 일자리가 소멸될 거고요. AI를 우리의 도구로 생각한다면 어떤 날개를 달아준 그런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생각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AI 중에 클로우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엔트로픽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클로우드인데 거기에 대표 다리오 아모데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내, 그러니까 올해 얘기입니다.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래밍은 거의 100% AI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 단순하게 코딩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어질 거라는 얘기를 같이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례로 보면은 미국에서 이미 IT 엔트리 레벨 채용 공고, 그러니까 IT 부분에서 사람을 뽑는 율이 2022년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이 급감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안 뽑는 거죠. 이미 AI가 입사 2년 차 정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사람을 뽑아서 교육을 시켜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위험 직군 1순위는 정보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보고하고 PPT로 만들고 이런 일들이 되게 위험한 직군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순위는 뭐냐 하면은 고객 지원 직군입니다. 이미 골드만삭스에서는 CS 직군의 80% 이상이 없어질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요. 세일즈포스나 뭐 아마존 이런 데는 CS 직군을 AI로 대체를 했어요. 그래서 이미 수천 명이 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이 두어의 일을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된다면 여러분이 이노베이터로 전환하는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 그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AI력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AI를 활용해서 파도를 잘 넘을 수 있는 능력, 조금 더 간단하게 얘기하면 AI를 활용해서 성과를 창출하는 그 힘, 능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AI만 좋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걸 쓰는 사람의 능력도 상당히 좌우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능력에다가 AI의 어떤 확장력을 곱한 건데요. 만약에 내가 능력이 제로다 그러면 아무리 AI를 써도 성과를 낼 수 없다는 의미를 같이 갖고 있고요. 또 만약에 내가 잠재력이 10이다, 역량이 10이다 그러면은 그 곱했을 때의 성과는 더 증폭되겠죠. 저는 그냥 인간의 역량을 그냥 인간의 역량 통짜로 얘기하진 않았고요. 그걸 5가지 원천으로 구분해 봤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거는 회복 탄력성인데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들을 활용해서 어떻게 내가 더 기회를 만들 수 있는지, AI를 어떻게 활용해서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지 그 기회로 보는 거죠. 두 번째 능력은 AI하고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AI하고 어떻게 잘 대화하겠느냐, 그거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이런 상황이고 이런 목적이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해주면 좋아, 이렇게 맥락을 쥐어지는 능력. AI가 무슨 대답을 했을 때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능력. 그다음 세 번째는 분석력인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문제 속에 숨은 진짜 문제를 파악하는 능력이죠. AI를 활용했을 때 중요한 분석력은 뭐냐면 AI가 만들어준 결과물을 맹신하지 않는 능력입니다. 그걸 비판적으로 검토해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고 좀 더 수정하고 나의 결과물로 만드는 능력. 네 번째 능력은 창의력인데 AI와의 대화를 통해서 좋은 가치 있는 아이디어와 가치 있는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마지막에 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능력은 학습력입니다. 여기서 학습력은 영어로 액티브 러닝입니다.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히면서 AI 활용하면서 체득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도가 있으려면 뭐가 중요할까요? 호기심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체득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5가지의 능력을 기르고 서로 시너지를 내면은 아마 폭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가치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가치 창출은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문제를 발견하는 단계와 문제를 해결해서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단계입니다. 저희가 카카오 택시 다 부르죠. 옛날 택시 잡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무작정 나갔죠. 길에 서 있습니다. 택시가 안 와요. 그래도 기다려야 됩니다.
택시가 저기서 오는데 또 앞에 분이 먼저 채갔어요. 또 기다려야 되죠. 시간은 가는데 그 불안함, 언제 올지 모르는 막연함. 우리 택시 기사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어디 손님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돕니다. 그 어떤 답답함, 이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게 카카오 택시고, 이제는 카카오 택시 없으면 차를 못 잡을 정도로 우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결국은 문제의 발견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혜택을 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런 훈련을 할 수 있도록 이 책에 전문 GPTS들을 넣어놨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기회 발굴 GPTS인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넣으면 지금 세상에 어떤 트렌드하고 매칭을 시켜서 아이디어를 주는 그런 GPTS예요. 여러분이 아이디어가 없더라도 입력을 하면 뭔가를 제시해 주는 거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사고의 전환을 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노베이션을 한다는 것이 되게 거창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발견한 어떤 문제, 불편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태도, 이게 결국은 회복 탄력성이고요. 두려움을 버리시고 그런 것들을 도전해 가시면 그게 이노베이터가 되는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안전한 직업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저는 대체가 불가능한 역할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협업이죠. 똑같은 기능을 갖고 똑같은 능력을 갖고 있는 두 사람이 협업했을 때는 시너지가 별로 없습니다. 어벤져스 영화 보면 다 각기 다른 능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협업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처럼, 결국은 AI하고 협업이란 것은 인간이 잘하는 것과 AI가 잘하는 것, 인간이 못하는 것과 AI가 못하는 것을 서로 커버해 가면서 일을 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AI가 잘 못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결국은 어떤 문제를 정의하고 어떤 문제를 질문하느냐, 문제를 실제로 정의하고 Y를 생각하는 능력, 그 문제를 던지는 능력은 인간 고유의 능력입니다. 그 다음에 의사결정 능력입니다. 데이터 처리는 AI가 잘하지만 맥락과 이해와 가치 부여는 인간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뭐 엑스레이 사진을 보고 챗GPT가 이것은 암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만, 엑스레이 사진에는 환자의 상황이나 인포메이션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결국은 환자의 상황, 경제적 능력, 나이, 체력, 그 다음에 삶에 대한 희망, 환자의 의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 환자는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약물 치료를 해서 고통을 줄이고 여생을 편하게 하면서 가족과의 관계를 가져가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능력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인간의 의사결정 능력, 이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실행입니다. 모니터 속의 아이디어는 그냥 모니터 속의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를 갖고 저희가 현실 세계에서 구현을 해서 프로토타입을 제작해서 만들어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거기서 나온 문제를 또 해결하고, 이런 능력과 그것에 대해 책임을 짓는 것은 결국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자의 영역, 그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고유 능력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휴먼 터치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 결국은 일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설득하고 공감시키고 갈등을 조절하고, 그런 능력, 그 휴먼 터치의 기술, 되게 중요한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네 가지 영역에서 인간이 AI하고는 차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자기의 능력을 많이 발휘하신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일자리 대체를 지금 고민을 하지만 이게 과연 대체해서 끝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직 구조 전체가 되게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활용하지 못한 사람의 격차가 요만큼이라면 3년소라면 아마 그게 잔인한 정도의 격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업 대체에서 누가 위기일까요? 두어의 위기가 될 거고요. 중간 관리직의 위기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새로운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이노베이터가 새로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AI의 지휘자, 오케스트레이터. 그래서 여러 AI를 쓰면서 일을 배분하고 그 일을 엮어서 또 다른 AI 넣고, 그래서 결과를 검증하여 최종 가치를 창출해서 그걸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AI의 지휘자가 되겠죠. 일터의 변화를 조금 살펴보면 부서의 경계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은 기획 디자인하는 사람, 개발하는 사람, 그런 부서가 다 따로 있습니다.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이 부서를 통해서 일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 사일로도 있고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는 슈퍼 제너럴리스트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이걸 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벤처 기업들은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기존에 100명이 하던 일을 지금 10명이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AI의 지휘자가 되셔서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되는 게 맞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두 번째는 조직이 되게 소형화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피라미드 조직은 이제 이 속도에 대응할 수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편한 조직들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럼 일이 엄청 빨라질 겁니다. TF 조직이 많이 생길 거고 그 TF 조직을 관할하는 어떤 제너럴 매니저가 또 생길 거고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젝트 단위로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조직이 생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옛날에는 1년에 신제품이 하나 나왔다면 이제 3개가 나오고 가치 창출이 엄청 빨라지는 거죠. 한 가지 더 측면은 뭐냐면 1인 창업가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은 창업을 하려면 허들이 많았습니다. 사람을 많이 고용을 해야 했고요. 돈이 많이 들었고요. 또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런데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누구나 다 창업가가 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고 낮은 비용으로 적은 리스크로 내가 창업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거죠. 1인 창업의 시대에서는 그 수익률도 되게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가치 창출을 했지만 코스트가 되게 작기 때문에 수익성도 되게 높습니다.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지금도 AI를 활용해서 내가 그 기회에 사다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나는 기계치야, 컴맹이야. 근데 무슨 거짓말도 많이 한다는데 어떻게 믿고 쓰지? 써보지 않고 그런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결국은 여기 안주하고 싶은 마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마음을 좀 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일단 무시하시고 스타트를 하시면 좋은데 저는 사실은 처음 쓰시는 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이버나 구글 그거 이제 꺼라. 의도적으로 챗GPT한테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챗GPT는 또 적당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거짓말 할루시네이션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챗GPT를 쓰시는데 검색해서 알려줘. 요것만 한번 붙여보세요. 그럼 신뢰성이 더 올라갑니다. 두 번째 방법은 챗GPT를 가만 보면 밑에 검색 버튼이 있어요. 그 검색 버튼을 누르고 검색하세요. 그럼 신뢰도가 또 많이 올라가거든요. 근데 사실은 무언가 정보를 얻고 싶을 때는 퍼플렉시티라는 걸 씁니다. 얘는 검색에 특화된 애니까 얘를 쓰세요. 얘한테 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궁금한 거, 구글에 물어보고 싶었던 것. 근데 옛날에는 그걸 물어보려면 검색을 뭘 넣어야 되지? 근데 이 검색을 넣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면 아 잘못 넣었구나. 다시 뭘 넣어야 되지? 이렇게 검색하지 마시고 그 전에 내가 갖고 있던 궁금한 점 있죠? 내가 선물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는데 어떤 선물을 해야 좋지?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세요. 뭐 이런 거를 그냥 사람한테 물어보시듯이 물어보시면 뭐 답이 나올 겁니다. 그냥 쓰는 거네. 그냥 아무것도 아니네. 뭐 구글 쓰듯이 네이버 쓰듯이 쓰면 되는 거네. 그 두려움을 없애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요거 좀 익숙해지셨으면 AI를 이제 검색 도구로 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절친인데 만물박사 절친이 맨날 내 호주머니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의견을 얻고 싶을 때 내가 뭔가 아이디어 나오지 않을 때 그럴 때 물어보면 됩니다. 아니면 내가 공경에 처했을 때 이런 기획안을 써야 하는데 너라면 어떻게 시작할 것 같아? 목차는 어떻게 접으면 좋을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든든한 조력자로 여러분이 인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정말 쓸 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는 세 번째로 뭔가 나만의 작은 성공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떤 어린이집 원장님은 환영사 쓰기가 너무 어려워서 환영사 한번 챗GPT한테 물어보고 그걸 베이스로 자기 환영사를 작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니면은 업무에선 뭐가 있을까요? PPT 만들기, 문서 만들기, 조사하기 이런 거 너무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경험을 하시면 여러분 아마 뒤로 못 가실 겁니다. 그런 것들을 스스로 보완하고 활용법을 터득하는 것이 AI를 쓰는 첫 단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AI를 쓰는데 그게 사실은 한 끗 차이입니다. 뭐냐면 내가 되게 무성의하게 질문하면 답이 제대로 안 나와요. 우리 회사에 들어왔는데 우리 회사 나에 대해서는 거의 지식이 없는 신입사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대화를 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가 있는데 코딩 실력이나 어떤 기술적인 차이가 아니에요. 그냥 대화하는 방식입니다. 첫 번째 내가 맥락을 줬냐 안 줬냐의 차이예요. 야 거시기 해줘. 그럼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럼 만약에 맥락을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목적은 뭐고 내가 이루려는 건 뭐고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뭐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스타트업이야. 작은 회사인데 우리 대상은 중소기업이야. 지금 매출은 월 5천만 원 정도 돼. 근데 올해 월 한 1억으로 올리라고 어떤 오더가 떨어졌어. 근데 예산은 충분치 않은데 이럴 때 마케팅을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아까보다 훨씬 좋은 답을 줄 텐데 그 다음에 이 답이 완벽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 아 별거 아니네 이렇게 버리게 되거든요. 거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차이는 대화의 지속성입니다. 일반적인 답이 나오면 좀 더 스페시픽하게 해달라고 마음에 안 드는 게 나오면 아 요런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요런 부분 좀 요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스마트워치 같은 거를 홍보해야 되는데 홍보 문구를 주고 싶다. 스마트워치 홍보해줘. 그럼 막연한 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근데 내가 30대 직장인을 위한 스마트워치 홍보 문구 써줘. 거기 맞게 나옵니다. 그 다음 질문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게 너무 일반적인데 좀 스페시픽하게 어떤 상황을 가정해서 써줘. 그럼 또 거기 맞게 시나리오가 나와요. 그런 것들이 대화의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대화의 기술이 대단한 게 아니라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차근차근 설명해서 무엇을 만들어가는 그런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떨 때는 프롬프트를 창을 봤는데 어떻게 해야 질문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제일 좋을까요? 그런 프롬프트를 그 결과물을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AI가 가장 많이 알고 있겠죠? 그럼 뭐예요? AI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아, 내가 이런 상황인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쓰면 좋을까? 네가 좀 제시해줘. 얘가 제시를 해줘요. 근데 놀랍도록 잘 만들어줍니다. 제시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가이드도 줘요.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내가 그냥 마케팅 전략을 짜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어떻게 제시해야 될까? 그러면 얘가 마케팅 전략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전체 전략을 짜는 건가요? 아니면 고객 세그멘트 분석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행 계획을 세우는 건가요? 그 카테고리에 따라서 얘가 예시를 다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빈칸을 만들어줘요. 요거는 당신이 넣으세요. 그럼 빈칸만 넣으면 제가 정확한 프롬프트를 갖고 질문을 하는 게 되는 거죠. 이거 정말로 킥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프롬프트를 어떻게 쓸지 모르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AI한테 물어보세요. 결국은 뭐냐면은 여러분의 마인드셋이에요. 여러분이 AI를 단순 도구, 정답, 자판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게 질문하실 거고요. 여러분의 동반자, 나하고 같이 일을 하는 사람, 내가 얘를 같이 해갖고 뭐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전혀 다른 마인드로 아마 AI를 접하게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좋은 답을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써본 도구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많이 쓰시는 게 챗GPT, 그 다음은 제미나이라는 도구를 많이 쓰세요. 둘 다 육각형 도구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다 잘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만 쓰셔야 된다고 그러면 챗GPT나 제미나이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약간 차이가 있긴 하죠. 챗GPT는 이미 많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거기 익숙하고 또 나를 잘 알아요. 나한테 맞는 답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제미나이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챗GPT하고 거의 비슷한데 글 말고도 그림, 음향, 동영상 이런 것들을 잘 알아듣고 잘 만들어요. 그 다음에 큰 문서를 잘 이해합니다. 용량이 커요. 입력을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용량 문서를 내가 쓴다 그러면 제미나이 같은 걸 쓰는 게 맞습니다. 둘은 비슷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소개해드릴 거는 퍼플렉시티입니다. 저는 어떤 정보를 획득할 때는 퍼플렉시티를 쓴다. 되게 빠르게 정보를 찾고요. 정보를 잘 찾아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내는 답에는 다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이 정보가 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면 사실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럴까요? 정보를 찾았는데 그 블로그 자체가 거짓말한 경우, 아니면은 블로그 자체가 옛날 블로그인데 가져온 경우. 어쨌거나 여러분이 정보를 찾고 싶을 때는 퍼플렉시티를 쓰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는 노트북 LM. 노트북 LM 뭐냐면은 막 인터넷에서 정보를 끌어오질 않아요. 제가 주어진 정보 안에서 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확률이 엄청 낮습니다. 그러니까 논문을 한 50편 봐야 돼요. 50편 어떻게 보겠습니까? 50편은 노트북 LM에 넣습니다. 그래갖고 질문을 하고 요약 보고서를 만들고 비교시키고 이럴 때 엄청 좋습니다. 그리고 노트북 LM은 또 한 가지 특이한 기능이 있는데 팟캐스트를 만들어줘요.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정말 듣기 쉽고 알기 쉽게끔 누구보다도 잘 설명한 팟캐스트를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고 싶으면 내용을 다 넣고 팟캐스트를 만들어요. 그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지하철 탔을 때, 운전할 때 이렇게 들으시면 공부가 쏙쏙쏙쏙 되거든요. 정말 좋은 기능입니다. 네 번째 소개시켜드릴 도구는 클로드라고 하는 겁니다. 클로드의 특징은 뭐냐면 코딩을 엄청 잘해요. 근데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쓸 수 있는 건 글쓰기를 잘합니다. 얘는 문장이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클로드는요, 진짜 책을 갖다가 옛날 책을 갖다가 막 다 잘라갖고 그 문장을 갖고 학습했으니까 문장이 좋습니다. 그래서 좋은 보고서, 좋은 글을 쓸 때는 클로드 쓰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 섞어서 쓰는 걸 우리가 좀 유식한 말로 오케스트레이터가 되는 거죠. 그게 새로운 인지상이 될 겁니다. 아이디어 낸다라고 했을 때 자꾸 아이디어를 내려고 하시죠. 근데 사실은 앞에 좋은 분석을 했을 때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따로 띄어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요,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두어는 그냥 일을 하겠죠. 그렇지만 조금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 목적이 뭔지를 확인하고 일을 할 겁니다. 그럼 일을 하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가 문제의 본질, Y라는 질문을 계속 해 들어갔을 때 새로운 지평이 열리는 거고 새로운 방향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문제의 본질은 뭐냐면 발생된 문제의 원인 찾기입니다. 그래서 원인 분석 얘기하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5Y, Y라는데 아까 그 Y하고 좀 달라요. 아까는 목적을 탐색했으면 지금 원인을 탐색하는 Y입니다. 근데 우리가 쓰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Y 하는 걸 싫어해요. 바로 답을 내려고 하는 사람의 습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구든지 자기가 아는 범위에서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문제가 발생했으면 엔지니어는 제품을 얘기할 거고, 제조는 생산 라인을 얘기할 거고, 저 프로그래머는 코딩을 얘기할 거예요. 아는 거 밖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또 한 가지 또 무슨 한계가 있나요?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한계. 뭐냐 하면 비약을 한다
개입된다거나 아니면 자기 감정이 개입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요즘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 퇴사율이 높아요? 그러면은 MZ세대는 원래 잘 못 참아요. 이건 분석이 아닌 거죠. 근데 AI는 어떤가요? 나보다 지식이 훨씬 많죠. AI는 감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할 때 AI를 활용할수록 우리가 더 객관적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아이디어를 얻고 싶을 때 AI를 쓰면 아이디어를 준다. 그럼 내가 그걸 쓰겠다.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아이디어를 낼 주체는 나거든요. 그럼 AI가 해주는 역할은 뭐냐면 내 시야는 어때요? 내가 아는 거 요만큼. 근데 AI는 내가 요만큼 보던 것을 이만큼 보게 해주는 거죠. 만약에 그 문제와 관련돼서 내가 아이디어 낸 건 나는 한 2개밖에 모르는데 AI가 그 나머지 30개를 가르쳐주면 어떨까요? AI가 내준 아이디어를 2개를 합쳐서 내가 이 점을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경험이란 작은 방에서 훨씬 넓은 세계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도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내를 얘기는 하지만 전 첫 번째 여러분이 할 일은 뭐냐면 아이디어 묻지 마라.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뭐부터 물어야 된다고요? 이 문제의 본질은 못 가. 진짜 고객이 원하는 건 못 가. 이 문제의 원인은 못 가를 물어보는 게 먼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해결 방향이라는 걸 설정할 수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아이디어를 내야 이 문제를 풀 수 있느냐의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해결을 요청하는 이렇게 좁혀 들어가는 거죠. 자, 엘리베이터 속도가 느리다고 했을 때 그냥 속도를 올려주려니까 방법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Y란 질문했죠. 그게 스텝 1, 문제 본질의 파악입니다. 이건 지루한 거를 표현한 거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 문제의 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엘리베이터 탔을 때 지루하지 않게 해주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구나. 그게 해결 방향입니다. 그 다음부터 아이디어를 내시면 돼요. 이런 전 과정을 우리 AI하고 함께 할 수 있고요. AI하고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아이디어를 내려면 이 단계를 따라서 하시면 여러분이 그냥 피상적으로 냈던 아이디어보다는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뭐냐면은 지금 우리 분야에서 아이디어가 없을 때 자꾸 아이디어를 내가 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이디어를 어디 딴 분야에서 찾아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좋아요. 지금 이 산업 분야에서 없는 아이디어를 다른 산업 분야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다른 산업 분야에서는 이미 썼던 아이디어고 되게 검증된 아이디어인데 요거 우리 산업 분야에 갖고 오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이 우리 산업 분야의 특허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잘한 분야 어딜까? 그리고 다른 분야는 어떻게 그 아이디어를 냈을까를 해서 보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전략은 뭐냐면 고정관념을 회피하는 건데 고정관념을 회피하는 어떤 아이디어의 단서들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프리즈라는 거에 보면 40가지 발명 원리가 있거든요. 이거는 수많은 특허를 거기서 공통적인 원리를 뽑아내는 원리입니다.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뭐냐면 고정관념을 벗어낸 어떤 팁들을 적어놓는 거예요. 이 40가지 발명 원리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그냥 내는 것보다 훨씬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40가지 발명 원리를 적용해서 아이디어를 내죠. 그럼 이게 너무 큽니다. 너무 큰 요구를 하면 GPT가 하다가 나중에 스물스물 이상한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40가지 발명을 적용하는데 다 40가지 적용해줘 이러지 마시고 끊어서 하세요. 40가지 발명을 중에 1번부터 10번 내죠. 11번부터 20번 내죠. 이래갖고 40개를 다 만든 다음에 거기에는 막 이상한 아이디어도 있을 거예요. 억지로 갖다 붙였으니까 이 중에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 10개만 네가 추려서 만들어줘. 나한테 제시해줘. 이렇게 쓰시면 여러분이 그냥 아이디어를 내는 것보다 AI를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강구하시면 안 되는 게 그 아이디어를 그냥 쓰겠다. 이게 아니고 아이디어를 낸 주체는 아직까지 인간입니다. 그래서 걔가 뿌려준 어떤 씨드를 갖고 내가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죠. 결국 결론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학습하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드시죠? 책 사야죠. 자꾸 매뉴얼 보고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일단 부딪혀 보시는 거. 근데 부딪혀 보려는데 아는 게 없잖아요. 요즘은 유튜브에 가면 별의별 것이 다 있기 때문에 모든 공부는 유튜브를 붙잡고 있으면 할 수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 유튜브 갖고 따라 해보면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남으실 때 한 15분 정도 할애하셔서 지하철 타셨을 때 아니면은 여러분 잠자기 전에 그럴 때를 활용해서 한 15분 정도 유튜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유튜브를 보시는데 그거를 꼭 따라해 보세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실 때 아예 여러분이 따라하고 싶은 주제, AI를 갖고 엑셀에서는 어떻게 쓸까? AI 갖고 PPT는 어떻게 만들까? 기획할 때는 어떻게 쓰는 건가? 나하고 가까운 주제를 갖고 유튜브를 찾아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따라했을 때 의미가 있어지는 거거든요. 요렇게 따라했더니 요게 나오네? 그 다음엔 무슨 생각을 하면 될까요? 요건 따라한 거고 그 다음에는 실제 내 일에 한번 적용해 보겠다. 그게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또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거는 AI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연습장입니다. AI 여러분 비웃지 않습니다. 실패했다고 화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실패를 사실 하는 게 여러분이 또 학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실패를 통해서 여러분만의 어떤 방법, 노하우를 만들어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루틴을 좀 말씀드리면 약간의 친구끼리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모여서 AI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성공담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아, 이렇게 썼더니 이렇게 안 나와서 고생했다. 뭐 이런 것들. 저는 그런 거를 국내 최대 AI 커뮤니티 중에 지피터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 전체가 그 이타적으로 가르쳐주고 이런 거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가르쳐주는 분, 배운 분 다 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훨씬 더 즐겁고 부담스럽지 않게 남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배우는 그런 모습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루틴, 유튜브로 배워라.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배운 거를 그냥 지나지 말고 따라 해봐라. 그걸 베이스로 여러분이 안 해본 것을 여러분들이 해봐라. 그런 어떤 모임을 해서 하면 여러분의 실력이 월등히 늘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단순하게 뭐 챗GPT의 버튼이 여기 있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런 책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두어가 이노베이터가 돼야 된다라고만 얘기하면 되게 무책임하겠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회복 탄력성, AI 문해력, 분석력, 창의력, 학습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기를 수 있는지를 다 소상하게 책 보면 다 잊어먹으시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그 시점에서 좀 활용해 볼 수 있는 AI 툴 그러다 보면 여러분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서로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그런 것들이 짜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AI를 떠나서 여러분의 능력을 키우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또 간곡히 부탁하는 건 뭐냐면 이 책을 보시면서 각 단원별로 나온 것들을 각각 해보시면 그 뇌에 근육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책 많이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